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 방향 이게 지금 나왔는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책 콘서트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여기서 이제 발표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우리가 복지 얘기를 조금만 해보고 넘어갈게요. 방향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주국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대표자들을 직접 뽑는다. 이것은 1차원적인 민주국가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한 단계 넘어가면 이제 결국은 민주복지국가인데 우리나라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하면서 복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서민들은 죽어나는 시스템 속에 지금 10년간 놓여 있었던 거거든요. 이걸 다시 되돌린다는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도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권 때의 시간이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방향은 복지 쪽으로 가게 돼 있다. 이런 면에서 적극적인 복지국가 이 정책 방향이 복지국가를 하는데 적극적이란 말은 이따가 다시 나오겠지만 각종 수당 같은 것들이 많이 동원돼요. 그러니까 수익이 없으신 분들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보존하는 형태. 그다음에 두 번째가 노동조합을 존중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4년간 싸웠던 그 이야기들이 사실 다 포함되는 거라고 보는데 특히 이제 신비님 입장에서는 노동조합 존중하겠다는 게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방향성이 서게 되면 노조 가입률이 지금 현재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한 50% 정도 되면 어떤 나라가 될까요? 일단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일단 50% 정도가 가입률이 보이면요. 스위스의 한 4배 정도 되는 국가, 복지국가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노조의 가입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다 될 수 없는 구조의 나라라면 다수인 노동자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방향성을 확실히 하겠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파적인 내용인데 어쨌든 저는 어떤 정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고의 복지는 노동자의 임금을 통한 복지가 최고의 그렇지, 복지입니다. 그보다 그게 더, 선순환 구조. 그보다 더 앞서는 게 하나 더 있지. 네. 일자리가 일단 많아야 되고 좋은 일자리.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임금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월급 많이 받겠다고 하면 왠지 좀 그게 배관 시대 같고 노조들도 임금 이야기는 함부로 잘 못하고 민주주의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 사실. 그렇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어쨌든 네. 그 대한민국 아까 지금 우리 권 PD가 얘기한 게 우리 1차원 복지국가, 민주복지국가 뭐 대기업 중심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에요. 에?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국가가 2개가 있어요. 미국과 일본. 그러니까 이런 폐륜적인 나라에서도 이렇게까지 자본주의가 확대되진 않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신자유주의를 무차별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기업 중심으로 받아들여 버린 것이 탓이다. 예. 네. 그럼 19일 날 정부가 발표한 복지 관련된 공약들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정부는 2018년부터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야 그러면 내년부터는요 5살까지 만 5세까지는 월 10만 원씩 무조건 돈이 나갑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만약에 보세요. 젊으신 부부들이 아이 한 명은 1세, 한 명은 3세, 한 명은 5세 이런 식이라고 칩시다. 물론 3명이 중요한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행복하죠. 네. 그런데 사실은 아까 우리 권 PD가 말한 대로 복지국가가 되면 아이들을 성인이 되기 전까지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 그렇죠. 게 맞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예, 요거 좀 이제 모델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북미 같은 경우나 유럽은 어떻게 되냐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대학을 진학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45에서 50만 원이 용돈이 따로 나와요. 예,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의 이제 그 기본소득의 시작이라고 그렇죠. 보세요. 예. 지금 구간별로 틀을 하고 있는 잡아가고 건데, 있다. 자 다음에 기초연금은요.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인데요. 2018년에는 월 25만 원으로 그리고 2021년에는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좋겠다. 이게 박근혜가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주겠다 했던 바로 그 공약인데 박근혜는 그것을 연금, 국민연금하고 연동시켜 버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2018년에는 노인들에게 25만 원씩 이거요. 노인분들이 아셔야 돼요. 박근혜 그렇게 찍어댔던 분들 아셔야 된다고요. 박근혜를 그렇게 찍어댔지만 현 정부는 이분들에게 25만 원씩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5월에 저희 부모님 모시고 프랑스 갔을 때 저희 부모님하고 시부모님하고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할 때가 그때가 양쪽 나라 다 대선 때여가지고 대선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복지 이야기가 나와서 한국에서는 그러면 문재인의 공약이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우린 기초연금
연금이 30만 원으로 올라간다 그랬더니 정말 한 5초 정도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을 아,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원래 거기는 훨씬 더 많이 네. 받나 보죠. 그게 훨씬 더 많이 받으시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노인들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냥 연금 가지고만으로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지금 우리나라는 진짜 출발선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두 분이서 생활하시는데 굉장히 넉넉하게 살 수가 있고요. 제가 조사한 캐나다 같은 경우 167만 원씩 부부가 다 나오고 따로따로 그러니까 300 얼마가 되는 거잖아요. 300 한 7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 생각은 이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더 확대돼 가지고 마치 기본소득처럼 노인들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기초연금만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뭐가 왜 이게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 노인 공양을 자식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부모들의 품위가 달라지는 이런 더러운 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맞아요. 자식이 소득 수준이 높아도 자기 부모를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많죠. 패등아들이. 그런데 이 영역을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복지국가 담론의 이제 시작이다. 네,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장애 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 우리 방송에서 인터뷰를 몇 번 한 적이 있죠. 장애 그렇죠. 등급제 폐지. 지금도 투쟁하고 네. 있죠. 광화문 지하에서. 다음에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고요. 다음에 보건 의료 경락의 핵심 몇 개 말씀해 주세요. 2015년 기준으로 63.4%였던 건강보험 보장성을 2022년까지 70%로 올리겠다고 했고요. 지금 건강보험에 보장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따로 사보험을 들잖아요. 그렇죠. 특히 희귀병 같은 경우는 좀 이건 네. 국가가 제도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인터뷰했던 군대에서 했던 네, 그 CRPS. 친구도 CRPS도 예. 지금 안 돼서 그렇죠. 걱정입니다. 다음은요. 2017년부터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5%로 인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료 등 3대 비급여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3대 비급여, 선택 진료비, 음. 급여가 되면 불필요하게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비용을 이렇게 계속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병원이 수익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에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다음 달에 건강검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주치의하고 상의를 하면 뭐 나이 있으니까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그냥 세트로 하시죠. 이렇게 권하는데 그 권하는 걸 뿌리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 나이 때 되면 장내시경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또 수면 내시경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돈이 계속 추가가 되고 옵션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죠. 다음에 보육, 교육. 2017년부터는 첫 3개월 육아휴직을 급여를 2배로 올리고요. 2018년부터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의무화 도입인가요? 육아휴직 급여가 제가 알고 있기에 웬만한 곳은 다 어떻게 나가냐면 그 최저임금으로 나간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육아휴직 무급이 많죠. 예, 무급도 있겠지만 정규직들은 그게 급여가 나가지 않아요? 기본료 기본 원래 본인의 월급의 70%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그 최저임금만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최근에 들었거든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요.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뿌리내리기 좀 힘들 거야. 아빠 육아휴직 자체를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엄마가 휴직하는 건까지 이해해 주는데 아버지가 아이 키우겠다고 휴직하면 사회적으로 용인이 잘 안 되는 아 요즘 많이 하고요. 20대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게 왜 정착이 돼야 되냐면 이거 의무화가 돼야 돼요. 유럽은 의무화되어 있죠. 네. 예, 남녀가 동시 3개월에 3개월씩 동등하게 가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경제 주체, 사회 주체가 남성이라는 남성 중심의 만연한 사회 문화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권 PD가 얘기한 거잖아요. 남자가 예보로 3개월 들어간다 그러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선진적인 사고고 선진 시민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런데 이게 정착이 되려면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승진의 불이익을 안 되게끔 제도 장치를 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눈치 보여서 못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못 쓰는 거죠. 이 아빠 육아휴직이 중요한 이유가 엄마만 육아휴직을 했을 때 그 사실은 복직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기간 동안은 경력이 단절이 되는 거거든요. 엄마들이.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해요.
그다음에요.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요. 한때 어마어마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누리과정을 자기가 공약했던 박근혜는 그거 전부 다 지방정부에 미루는 바람에 되네 안 되네 해가지고 막 시위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거 문재인 대통령 되니까 한 방에 이거 우리가 할게 이렇게 된 거죠. 사이다. 예. 다음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를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박수 한번 치자. 아, 무상교. 내가 아까 이게 지금 진짜 고등학교까지 무슨 돈을 받냐 국가가. 아 대학까지도 받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지. 다음 대통령 잘 뽑으면 대학 공짜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제 저쪽 사람들은 공짜 패러다임으로 가잖아요. 공짜 프레임으로. 근데 사실은 국가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국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되게 그럼요. 많습니다. 네, 잘 왜 지적했어요. 공짜로 주냐 이게 아니라 국가를 유지하려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조금 더 걷는 한이 있더라도 그 세금을 통해 가지고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면 그게 직접적으로 돈으로 가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방식으로 국가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자들이나 재벌들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이 부리는 사람들, 제가 말하는 노예들이 건강해야 되는 요거를 좀 이 시스템을 이제 첫발 띈 거다 이렇게 봐요. 맞습니다. 네. 이게 교육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기회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푸른나무님 얘기한 것처럼 노예들을 잘 길러내는 방법이거든요. 교육이 산업 현장이나 연구원이나 어떤 뭐 군인이라든지 이런 행정가, 법률가들을 잘 키워내기 위한 시스템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게 교육인데 이거를 개인한테 부담하라고 그러는 거는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게 보통 유럽의 그 마인드예요. 국가가 책임지고 사람들을 잘 키워야 되는 의무가 있다. 부려먹으려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제가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싸가지도 없는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잃어버렸어요. 국가란 곧 구성원의 국민이 주권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있잖아요. 너무 이제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또는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잘못 알고 있는데요. 교육과 의료와 생명, 먹고 사는 거 이 세 가지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매우 기초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어느 나라에 가서 교육을 받아도 교육을 돈을 안 받는 게 맞는 것이고요. 의료도 어느 나라에 가서 의료를 치료를 받아도 안 받는 게 맞는 것이고 먹는 것도 어느 나라 가서 죽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예요. 가장 기본적인 가치 세 가지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유럽은 지금 이게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유럽연합은 되고 있는 거죠. 웬만큼 되고 있는, 되고 거죠. 있는 거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최근에 본 광고 중에서 제일 어처구니가 없는 게 그 임플란트 광고가 있어요. 네. 엄마가 딸한테 임플란트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왜 유리천장 때문에 한참 지금 남녀 성평등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것도 딸한테 아들도 아니고 엄마가 그거를 임플란트를 해달라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유럽 마인드에서 보면 이건 폭력인 거죠. 그죠? 굉장히 큰 폭력인 거죠. 국가의 이제 일종의 방치. 단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명박근혜나 이런 부류들은 재벌들이나 잘 사는 사람들 위주로 정책을 하면서 나머지 콩고물 떨어지는 거 니들 받아 먹어. 그 나머지는 니들이 능력껏 하는 거야. 이런 방향성이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됐고 그 마인드를 현재 박근혜 찍으신 분들이 좀 바뀌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올려드리면 혜택을 받으면서도 또 박근혜 부류를 찍을까 봐 난 사실 좀 겁나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 좀 합시다. 진짜 박근혜 찍은 사람들. 그제 저희 사무실 오장동에 있잖아요. 예. 제가 오후에는 거기 가거든요. 저희 시민은행 사무실을 좀 삼기 출범 때문에. 그 옆에 이제 그 삼계탕을 굉장히 잘한 집이 있어요. 거기에 먹고 있는데 정말 70대 이상의 할아버지들이 12명이 쫙 앉아 계셨어요. 근데 거기서 온갖 일배 용어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어이구. 그래서 깜짝 놀라서 조용히 우리 송병우 씨랑 네. 둘이 앉아서 쉬 하고 내가 녹음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들어보는데 한 사람이 깨었어. 야, 우리 카톡에 돌아다니는 내용이 50%가 거짓말이야. 그거 믿으면 안 돼. 지금 문재인 잘하고 있어. 한 사람이 그 분위기를 다시 리드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설명을 하는데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렇지.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주도하는 할아버지가 우리 그런데 부안해동하면 안 돼. 젊은 애들 나라 만드는데 우리가 피해를 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막 훈계를 하는 거야 친구들을. 야 그러면서 야 세상이 참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 생각을 바꾸고 그러니까 노인들도 한번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게 본인들이 지하철을 공짜로 타신다거나 나이 먹었으니까 드리는 기초연금 같은 거를 받으면서도 그 노인들이 자기 손자나 손녀, 자기 며느리나 아들들이 받아야 될 그런 것들을 주겠다고 하면 무엇이 공짜냐? 무상급식 이야기도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걸 바꿔야 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자본주의가 도입된 이래 많은 국민들에게 심어진 세뇌 교육은 능력 없는 거예요. 가난하면. 그리고 돈 없으면 학교도 못 보내는 거야. 그게 당연한 것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요거 생각이 완전히 싹 바뀌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맞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일 하나도 안 했는데 국가가 돈을 주더라. 이런 마인드로 갖고 가시면 안 되고 그런 경우는 극소수인 거고 기본소득이 나와도 일할 사람들은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방향성 자체는 예를 들어서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을 거고 그렇지만 재벌들이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결국적으로 말해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정부는 재벌들이 벌어들이는 만큼의 수익을 일자리 없는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라도 국민들의 삶을 유지시켜줘야 된다. 이 방향성이에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아까 권 PD가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나 내뱉었어요. 뭐요? 일 안 해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일 안 해도 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강제로 태어났어요. 태어나기 싫은데. 그런데 너 왜 태어났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너 태어나기 싫어서 죽어? 그럼 죽어버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국가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인권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신민지 말씀 하나 더 추가를 하자 그러면 태어났기 때문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직장이 없어도요 간접세로 세금 엄청 내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네. 소주 한 병 그리고 사 먹어도 나가고. 소비로서의 주체가 있는 거거든요. 예, 태어난 자체가.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아까 말씀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노동조합을 존중하겠다 이 말은 존중이라는 표현이 왜 나온 표현 같냐면은 사실 전 정권까지만 해도요 노동조합을 탄압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존중하겠다는 말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 탄압을 하면 접근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노조 조직하겠다 그러면 회사에서 사실상 거의 잘리다시피 노조 없는 회사에 이런 방식으로 노조 자체가 정부건 사용자건 다 탄압의 대상이었는데 정부가 노동조합을 존중하겠다고 하면 이 또한 이 문화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의 첫발 중에 하나가 ILO 국제노동기구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협약을 비준하겠다 뭐 이런 거고 전에 아마 신비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을 거예요. 우리 많이 했죠. OECD 가입 조건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의 노조 합법화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기본인 예.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게 ILO 협약이 베르사유 조약 있죠. 1919년 그 거울의 방 네. 유명하죠. 네. 그게 뭐냐면 1차 대전 이전의 1차 산업혁명 시기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하루에 얼마나 일을 했을까요? 그때 노동자들이. 이 얘기를 해봐야 돼요. 얼마나 하루에 24시간 중에 노동자들이 탱크를 만들었잖아요. 탱크도 만들고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그 포도주 농장에서 여성들이 몇 시간씩 포도를 땄을까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 마차님. 12시간 이상은 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제가 얘기를 안 하죠.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일을 했겠죠. 잠을 어떻게 안 재웠죠? 제가 할 때 18시간에서 19시간을 포도를 땄거든요. 여성들이. 네. 근데 어떻게 잠을 안 재운지 아세요? 어떻게요? 그래서 커피가 개발된 거예요. 헐. 네. 커피를 다량으로 쳐먹이면서 잠을 못 자게 포도를 따게 했어요. 당연히 탱크도 그렇게 만들게 했고 노동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오직 했으면 이 ILO 기준이요. 베르사유 조약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제발 8시간만 일하자 이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8시간 자고 8시간 놀고 8시간 일하는 거예요. 바로죠. 그러죠. 그건데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ILO의 근본적인 기구가 탄생된 게 뭐냐면 바로 천부적인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 이 ILO를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 철학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의 품이 있는 일자리 실현이에요. 이게 기본 철학이에요. 품이 있는 일자리. 디센트 워크라고 해서 품이 있는 일자리. 이게 핵심이야 ILO가. 그러니까 노동자가 좀 폼나게 살자는 겁니다. 예전에 영국에 한번 보세요. 영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가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ILO가 모든 사람 품위 있는 일자리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뭐냐. 최소한의 인간이 품위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 최소한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ILO를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 인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인간이 품위 있게 노동하기 위해서 최저의 수준 기본이 어떤 거냐. 이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190개 정도 되는 국가들이 협약을 했어. 우리가 헌법 만들 때 적어도 프랑스 혁명에서 인류가 얻었던 그 소중한 가치만은 다 담을 거야 라고 했는데 미국과 중국이 서명을 안 했죠. 왜 안 했는지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노동자는 천부적인 노동 상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천부란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권리. 아까 제가 피조물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어거지로 태어났어. 엄마 아빠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갖고 있는 노동자로서의 권리 천부적인. 그래서 천부라는 말이 있고 이걸 기독교적으로 풀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느님 천부는 아비부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는 최고의 권리가 노동 3권을 기본으로 보장해야 돼.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쪽팔리지 않게 사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중에 뭐가 있냐면 노동자는 모두 단결권을 가져야 된다. 이게 결사의 자유죠. 그다음에 단체 행동권. 집단적으로 행동할 권리를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생존권, 사회권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단체 행동권, 파업권을 말하는 거. 이 세 개를 천부적 3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등 하위법들이 이걸 제약해버려요. 그런데 헌법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ILO 바르사유 조약의 내용이 헌법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 상권을 보장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하 규정에 이제 공무원 교사만 다른 규정에 의해서 제약을 했었던 겁니다. 이거는 원래 이승만 때까지 자유당 때까지 이미 이 바르사유 조약 ILO 규정을 우리 헌법이 다 제약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공무원한테 노동 3권이 있었어요. 실제 파업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없앴냐? 박정희 개새끼가 없애버린 겁니다. 다. 그래서 그거를 90몇 년, 2년도인가요? 김대중 대통령이 ILO하고 OECD 가입하면서 가입 조건을 보니까 존나게 후진국인 거야, 우리나라가. 그래서 부랴부랴 공무원한테 노동 설립권을 준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건데 그거를 또 다시 그의 딸이 그렇지. 시발 또 뺏어가 버렸어. 예, 그 상태가 지금 이 상태인데 지금 이게 뭐냐면 이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개망신을 다는 겁니다. 지금 ILO가요. ITUC 두 개의 국제단체가 있거든요. ILO는 UN 산하 독립기관인 거고요. 처음에 출발은 그렇지 않았는데 편입돼 버렸어요. 40몇 년도부터.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게 사실은 ITUC이라는 국제 노동단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가입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단체가 기본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아까 말한 대로 노동자가 좀 품위 있게 일하자 씨발 이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 상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된다. 이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보장해 주겠대. 그래서 박수 한번 쳐주자. 또 한 번. 박수 한번 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한 4배 정도 되는 국가, 복지국가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노조의 가입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다 될 수 없는 구조의 나라라면 다수인 노동자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방향성을 확실히 하겠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파적인 내용인데 어쨌든 저는 어떤 정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고의 복지는 노동자의 임금을 통한 복지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게 선순환 구조. 그보다 더 앞서는 게 하나 더 있지. 예. 일자리가 일단 많아야 되고 좋은 일자리.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임금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월급 많이 받겠다고 하면 왠지 좀 그게 배관 시대 같고 노조들도 임금 이야기는 함부로 잘 못하고 민주주의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 사실. 그렇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어쨌든 예. 그 대한민국 아까 지금 우리 권 PD가 얘기한 게 우리 1차원 복지국가, 민주복지국가 뭐 대기업 중심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에요. 에?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국가가 두 개가 있어요. 미국과 일본. 그러니까 이런
폐륜적인 나라에서도 이렇게까지 자본주의가 확대되진 않았다. 그 예. 이유는 뭐냐면 신자유주의를 무차별 아까 권 PD가 얘기한 훨씬 더 확대돼가지고 마치 기본소득처럼 노인들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기초연금만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뭐가 왜 이게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 노인 공양을 자식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부모들의 품위가 달라지는 이런 더러운 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맞아요. 자식이 소득 수준이 높아도 자기 부모를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많죠. 폐륜아들이. 그런데 이 영역을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복지국가 담론의 이제 시작이다. 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장애 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 우리 방송에서 인터뷰를 몇 번 한 적이 있죠. 장애 그렇죠. 등급제 폐지. 지금도 투쟁하고 네. 있죠. 광화문 지하에서. 다음에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고요. 다음에 보건 의료공학의 핵심 몇 개 말씀해 주세요. 2015년 기준으로 63.4%였던 건강보험 보장성을 2022년까지 70%로 올리겠다고 했고요. 지금 건강보험에 보장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따로 사보험을 들잖아요. 그렇죠. 특히 희귀병 같은 경우는 좀 이건 네. 국가가 제도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인터뷰했던 군대에서 했던 네, 그 CRPS. 친구도 CRPS도 예. 지금 안 돼서 그렇죠. 걱정입니다. 다음은요. 2017년 그게 했던 바로 그 공약인데 박근혜는 그것을 연금, 국민연금하고 연동시켜 버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2018년에는 노인들에게 25만 원씩 이거요. 노인분들이 아셔야 돼요. 박근혜 그렇게 찍어댔던 분들 아셔야 된다고요. 박근혜를 그렇게 찍어댔지만 현 정부는 이분들에게 25만 원씩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5월에 음. 저희 부모님 모시고 프랑스 갔을 때 저희 부모님하고 시부모님하고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할 때가 그때가 양쪽 나라 다 대선 때여가지고 대선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복지 이야기가 나와서 한국에서는 그러면 문재인의 공약이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우린 기초연금 연금이 30만 원으로 올라간다 그랬더니 정말 한 5초 정도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거기는 훨씬 더 많이 네. 받나 보죠. 그게 훨씬 더 많이 받으시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노인들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냥 연금 가지고만으로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지금 우리나라는 진짜 출발선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두 분이서 생활하시는데 굉장히 넉넉하게 살 수가 있고요. 제가 조사한 캐나다 같은 경우 167만 원씩 부부가 다 나오고 따로따로 그러니까 300 얼마가 되는 거잖아요. 300 한 7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 생각은 이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대기업 중심으로 받아들여 버린 것이 탓이다. 예. 네. 그럼 19일 날 정부가 발표한 복지 관련된 공약들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정부는 2018년부터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야 그러면 내년부터는요 5살까지 만 5세까지는 월 10만 원씩 무조건 돈이 나갑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만약에 보세요. 젊으신 부부들이 아이 한 명은 1세, 한 명은 3세, 한 명은 5세 이런 식이라고 칩시다. 물론 3명인 경우는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행복하죠. 네. 그런데 사실은 아까 우리 권 PD가 말한 대로 복지국가가 되면 아이들을 성인이 되기 전까지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 그렇죠. 게 맞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네, 요거 좀 이제 모델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북미 같은 경우나 유럽은 어떻게 되냐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대학을 진학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45에서 50만 원이 용돈이 따로 나와요. 네,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의 이제 그 기본소득의 시작이라고 그렇죠. 보세요. 예. 지금 구간별로 틀을 하고 있는 잡아가고 건데. 있다. 자 다음에 기초연금은요.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인데요. 네. 2018년에는 월 25만 원으로 그리고 2021년에는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좋겠다. 이게 박근혜가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주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 방향 이게 지금 나왔는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책 콘서트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여기서 이제 발표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우리가 복지 얘기를 조금만 해보고 넘어갈게요. 방향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주국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대표자들을 직접 뽑는다. 이것은 1차원적인 민주국가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한 단계 넘어가면 이제 결국은 민주복지국가인데 우리나라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하면서 복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서민들은 죽어나는 시스템 속에 지금 10년간 놓여 있었던 거거든요.
이걸 다시 되돌린다는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도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권 때의 시간이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방향은 복지적으로 가게 돼 있다. 이런 면에서 적극적인 복지국가 이 정책 방향이 복지국가를 하는데 적극적이란 말은 이따가 다시 나오겠지만 각종 수당 같은 것들이 많이 동원돼요. 그러니까 수익이 없으신 분들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보존해주는 형태. 그다음에 두 번째가 노동조합을 존중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4년간 싸웠던 그 이야기들이 사실 다 포함되는 거라고 보는데 특히 이제 신비님 입장에서는 노동조합 존중하겠다는 게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방향성이 서게 되면 노조 가입률이 지금 현재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한 50% 정도 되면 어떤 나라가 될까요? 일단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일단 50% 정도가 가입률이 보이면요. 스위스